네, 먼저 그 필요하다는 것의 의미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지쳤다, 이런 상태를 넘어서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 이걸 말하죠. 신체적인 피로도 있고 또 정신적인 피로도 있고요. 아, 그냥 피곤하다. 이거랑은 좀 다른 거군요. 자료 보니까 만성 피로는 딱 병이라고 진단받기 전 단계인데 그래서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도 뭐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나올 수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참 답답한 부분이죠. 몸은 분명히 힘든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좀 줄이시고 푹 쉬세요. 이런 일반적인 조언을 듣게 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세포 수준에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 몸에 100조개나 되는 그 세포들 있잖아요. 그 안에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피로의 좀 더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아,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가 제 기능을 못한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원인이 정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막 얽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현대사회의 그 스트레스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과거랑 다른 양상이에요. 예전에는 뭐 맹수에게 쫓기거나 굶주리거나 하는 이런 신체적인 생존 스트레스가 컸다면 요즘은 뭐랄까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불안하고 또 남들과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심리적, 사회적, 감정적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냥 기분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몸에 독소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신독, 영어로는 멘탈톡신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정신독이요? 와,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근데 스트레스 말고도 영양 문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요.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고 또 불균형하게 먹는 것도 문제인데 반대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꼭 필요한 미세 영양소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칼로리는 과잉인데 정작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한 영양결핍의 역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공식품 섭취가 너무 늘었고요. 또 농사짓는 토양이나 가축 사료의 질 문제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재료 자체에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이 예전보다 줄어든 탓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 균형을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비타민 B군, C, D, 또 마그네슘, 오메가3, 유산균 같은 이런 기본적인 보충제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축인데 바로 호르몬 불균형 문제요. 이게 만성 피로랑 아주 그냥 딱 붙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 문제, 또 부신 피로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계속 켜놓는 것과 같아요. 이때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부신입니다. 신장 위에 작게 붙어있는 기관인데요. 여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도록 돕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부신이 지쳐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코르티솔을 막 과도하게 뿜어내다가 나중에는 그럴 힘조차 없어져서 분비량이 뚝 떨어지는 상태. 이걸 이제 부신 피로, 어드레널 퍼티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의학적인 진단명은 아니지만 기능의학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개념이죠. 부신이 지친다. 아, 마치 엔진이 과열됐다가 나중엔 아예 퍼져버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근데 부신 혼자만의 문제로 안 끝난다면서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갑상선 기능도 같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이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라고 하죠. 또 성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서 남성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여성의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과잉 상태가 되는 에스트로겐 우세, 에스트로겐 더미넌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비유를 설명하는데 부신을 보일러, 갑상선을 온도 조절 장치, 그리고 성호르몬을 집안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 전체 난방 시스템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요. 와, 보일러랑 온도 조절기 비유 딱 와닿는데요.
그럼 이런 몸 내부 문제 말고 외부 요인도 있었죠? 환경 독소 문제요? 농약이라든지 플라스틱,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노출되는 여러 환경 독소들, 농약 잔류물,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하죠. 또 미세먼지를 포함한 중금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또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장 건강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했다잖아요. 그만큼 장 건강이 우리 몸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특히 장 점막이 손상돼서 원래는 걸러져야 할 독소나 세균 같은 유해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막 새어 들어가는 상태. 이걸 새는 장 증후군 리키가 샌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만성 피로의 아주 중요한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잦은 음주, 또 항생제 남용 같은 게 장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요인들이고요. 와, 스트레스, 영양, 호르몬, 환경 독소, 장 건강까지 진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성 피로라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게 또 어떻게 더 심해지는 건가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신 피로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롤러코스터 현상이라는 게 좀 궁금한데요. 네, 부신 피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다고 해요.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절반 정도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겪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몸이 천근만근이죠. 그리고 낮 동안에는 계속 기운이 없다가 이상하게 오후 늦게나 밤이 되면 오히려 정신이 좀 말똥말똥해져서 잠들기 어렵기도 하고요. 반대로 저녁 식사 후에 갑자기 급격하게 피곤해져서 일찍 그냥 픽 쓰러져 잠드는 패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이 자꾸 당기는 증상도 특징적이고요. 롤러코스터 현상이라는 건 바로 이런 하루의 에너지 패턴을 비유한 건데요. 아침에는 코르티솔 분비가 부족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겨우 일어나죠. 그래서 커피나 단 음식을 먹어서 억지로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점심 먹고 나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인슐린 때문에 다시 뚝 떨어지면서 식곤증이 몰려오죠. 그럼 또 커피나 단 걸로 버티고요. 저녁에는 지쳐서 과식하거나 술을 마시기 쉽고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그냥 뻗어버리거나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너무 아찔한 롤러코스터인데요. 진짜 지치겠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도 꽤 흔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아침에 체온재 보는 걸로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율 자체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녁 시간에 피로감이 더 심해지고 추위를 남들보다 좀 많이 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흔합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좀 늘거나 몸이 붓기도 하고요.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탈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분 면에서는 좀 우울하거나 무기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자료에서는 자가진단법으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체온을 재봤을 때 36.5도 이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도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환경 호르몬 노출하고도 관련이 깊자고요? 네, 맞습니다. 에스트로겐 우세는 특히 젊은 여성들한테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비만이나 여드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생리불순이나 생리토, 생리전증후군, PMS를 심하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심지어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몸 자체의 호르몬 불균형도 원인이지만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제품이나 농약 같은 데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즉 제노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마치 진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는 게 아주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인슐린 저항성 문제도 있었어요. 이건 당뇨병 되기 바로 전 단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밥 먹고 나서 엄청 졸린 증상이랑 관련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신호에 좀 둔감해진 상태를 말해요.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즉 혈당을 세포 안으로 쏙쏙 넣어줘서 에너지로 쓰게 만드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열쇠가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러면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아주 심한 졸음, 즉 식곤증을 유발하는 게 특징적이죠. 주로 복부 비만이나 운동 부족, 그리고 흰쌀밥, 빵,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식습관이 주된 원인이고요. 이걸 그냥 방치하면 지방간, 고혈압,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제2형 당뇨병이나 뇌졸중, 심장병 같은 아주 심각한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만성 피로가 점점 심해지는 과정을 스트레스 반응 단계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 유명한 한스 셀리에 박사가 제시한 일반적 적응 증후군, 제너럴 어댑테이션 신드롬이라는 3단계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고기, 얼람입니다.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죠. 이때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확 분비되면서 투쟁, 도피, 파이트 어 플라이트 반응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소모되는 시기죠. 근데 스트레스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면 두 번째 단계인 저항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주로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서 어떻게든 버텨내는 시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근육이나 지방까지 분해해서 쓰고 혈압이란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하지만 대신 면역력 같은 다른 기능들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저항기 상태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단계인 소진기에 이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 버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죠. 부신 기능이 완전히 바닥나서 코르티솔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알도스테론 같은 다른 호르몬 분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극심한 피로감, 무기력증, 저혈당, 저혈압, 전해질 불균형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방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원인부터 시작해서 그 진행 과정까지 쭉 들어보니까 이 만성 피로라는 게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심각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해결책은 뭘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이 늪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원인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해결의 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영양 개선, 마지막으로 생활 환경 점검,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하고 또 흘러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신독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계속 휘둘리지 않고 그걸 좀 건강하게 알아차리고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자료의 그 낙타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낙타한테 오르막길이 힘드냐, 내리막길이 힘드냐 물었더니 등이 굽은 건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때문이 아니라 등이 잔뜩 지고 있는 그 짐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요. 결국 뭐 내 뜻대로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집착이라든지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 같은 그런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겠죠. 동의보감에서도 병을 고치려면 마음부터 다스려야 한다. 선치기심, 선지기심, 고했다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네, 정확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 마음의 평화가 우리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면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거. 이건 정말 어떤 보약보다 중요하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 우리 인간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된 동물이잖아요. 운동 역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게 뇌를 좀 쉬게 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에요.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본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한다든지 하는 그런 멍 때리기 같은 시간도 의식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과 함께 당연히 몸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죠. 식이요법에 대한 조언들도 꽤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 원시인 식단이라는 개념도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수십만 년 동안 적응해온 식단은 사실 농경시대 이후의 식단이 아니라 그 이전 수렵 채집 시대의 식단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음식들, 예를 들면 살코기,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같은 것들이 우리 유전자에는 훨씬 더 잘 맞을 수 있다는 거죠. 현대에 들어서 우리가 많이 먹게 된 정제된 곡물이나 설탕, 가공식품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혈당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을 좀 피하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설탕, 그리고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이나 인스턴트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과도한 음주, 이런 것들이죠. 아, 그런 것들을 피하고 대신 그럼 어떤 음식들을 먹는 게 좋을까요? 구체적인 식사 원칙 같은 것들을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기본은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식사 중간보다는 식간에 나눠 마시는 게 좋고요. 식사는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 같은 통곡물이 좋고요. 단백질은 살코기나 생선, 콩,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비율을 한 1대1 정도로 맞추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채소와 해조류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끼니마다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의 보고니까요. 과일도 좋은데 당분이 좀 많으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당량. 그리고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게 영양면에서 더 좋으니까 대신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식사는 좀 규칙적인 시간에 하는 게 좋고 음식은 천천히 한 입에 적어도 30번 이상, 자료에서는 100번까지도 씹으라고 하던데 하여튼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소화 흡수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간식은 가급적 좀 줄이고 식사와 식사 사이 간격을 한 5시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전체적인 영양 비율은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을 대략 3-4-2-1 정도로 권장하기도 하더라고요. 와, 식사 원칙이 꽤 구체적이네요. 그럼 운동은요? 운동도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좀 요령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운동도 그냥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3가지 종류를 좀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첫째는 유산소 운동인데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거죠. 이건 심장과 폐 기능을 좋게 하고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숨차지 않을 정도의 중간 강도로 한 번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둘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하거나 자기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런지 같은 거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이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로 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또 부상 예방에도 중요하죠. 유산소, 근력, 유연성 3가지를 균형 있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잖아요. 필수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요. 네. 모든 사람에게 영양제가 다 필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고려했을 때 특정 영양소가 좀 부족하기 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강 유지나 만성 피로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기본적인 영양 균형을 위한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 또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 이건 하루 1g 이상 섭취를 권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산화와 면역력에 중요한 비타민C, 고용량 요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비타민 B군 복합체는 에너지 생성 과정에 필수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인 영양제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필요에 따라서는 종류나 용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무턱대고 먹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겠죠. 네, 그 점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환경 독소 노출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 이것도 필요하겠군요. 네,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보관하거나 데울 때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또 과일이나 채소는 가능하면 유기농을 선택하고 일반 식재료는 식초를 약간 푼 물에 잠시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는 것이 잔류 농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좀 삼가거나 꼭 나가야 한다면 KF 지수 높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등 중금속 노출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휴경 박사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만성 피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피곤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 시스템, 우리가 먹는 음식, 장 건강,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환경까지 우리 삶에 정말 여러 측면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게 원인을 알고 제대로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받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스트레스가 과거처럼 생존을 위협하는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감정적 부담, 즉 자료에서 말한 정신독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우리 뇌 기능,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과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딸에서 만성 피로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그런 신체적인 접근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마음을 돌보는 노력, 즉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전인적인 치유 관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료에서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더 나아가 영적인 차원까지 고려하는 통합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다스리고 치미병, 지위병, 마음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선치기심. 이 옛 선현들의 지혜가 오늘날 이 만성 피로에 지친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혹시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마음의 짐은 무엇인가요? 혹은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정신독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오늘 당장 그 짐을 조금 내려놓거나 아니면 그 독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생각할 거리입니다.